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3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대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제3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모두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개헌의 본질을 호도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시대 역행적 인식이 갈수록 다가옵니다. 청와대는 국회가 불신받는다는 이유로 공권형 대통령제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불신받는 이유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회에서 사사건건 여야가 대립하고 싸우는 것을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이 그 표면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 청와대의 거주기, 선봉대 역할을 하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과의 싸움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불신받는 근본 원인은 국회 그 자체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로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조차 연방제와 강력한 의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분권형 대통령제로 실패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촛불혁명에서 보여주었듯이 우리 국민들은 높은 정치의식과 참여 열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있기에 이 단점과 부작용이 많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마치 50년대, 60년대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입니다. 이번 개헌에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분권과 협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 또 실현되어야 하지만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통해 행정부 내에서도 분권과 협치는 실현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정농단, 헌법 유린 등으로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엄격한 탄핵 절차가 아니더라도 국회의 불신임 결의에 의해서 물러날 수 있는 것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치체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 시민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악의 뿌리를 뽑아내라며 개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제왕적 대통령제 청사는 온데간데없고 제왕적 대통령 8년이라고 하는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고수하려는 것은 촛불 민심에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였음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와 같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였다고 하는 이 엄중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상욱 정책위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과장 10년 차보다 신입이 더 많이 받는 시장 급여 및 조직 생태계마저 교란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임시 방편적이고
습관성 중독적인 그런 추경이다. 정당성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7년, 18년 1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추경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예산 집행률과 일자리 창출 실적부터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국가재정법 89조의 추경 편성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대량 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관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긴급 추경 편성을 했던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세 번째, 추경은 예산 편성 후에 생긴 사유론에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때 하는 것입니다. 불과 100일 전에 편성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 보지도 않고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특히 1사분기 추경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편성은 임시 처방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약하게 만드는 처방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산업구조, 규제 혁신 방안,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근본 정책부터 고민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10일간의 열전을 끝내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국은 신의현 선수가 크로스컨트리 남자 7.5km 좌식에서 한국 동계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비롯해서 크로스컨트리 15km와 아이스하키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종합 16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메달을 수상한 선수뿐만 아니라 신체 한계의 도전이라는 열정과 감동을 선사해준 모든 선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바른미래당은 패럴림픽을 전후해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반짝 관심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장애인들이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우선 엘리트 체육의 기회가 없는 장애인들 대부분은 생활체육을 통해서 스포츠에 입문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개선,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과 장애 학생 체육 참여 확대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법안을 만들고 정부의 정책 사업을 독려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패럴림픽이 끝나면 그동안 평창 올림픽 때 있었던 억울한 선수들, 그분들을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고 또다시 같은 실수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조사 추진단을 재가동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0세 이상 노년층 통신비의 연체가 심각합니다. 60세 이상 노년층 통신비 연체자는 꾸준히 증가합니다. 2018년 1월 현재 통신 3사 연체자는 총 215만 9,993명으로 60세 이상 노년층 연체자가 21.4%로 가장 많습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줄고 있는 와중에 유독 60세 이상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연체 금액도 가장 많은 30, 40세 미만은 63만 7,039원인데 그 절반도 안 되는 36만 660원으로 상대적 소액이지만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통신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미납 2, 3개월부터 이용 정지, 연체자로 등록해서 이용을 못하게 하고 있고 미납 5, 8개월은 번호 해지, 3에서 9개월부터는 미납액을 채권으로 추심업체에 위탁해서 연체자 신용 불량자로 빚 독촉에 시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체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 서비스는 제공하자. 비상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신 서비스와 위급 상황에서 비상 발신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면 좋겠다. 타 송신사 가입을 원천 봉쇄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 채권 추심 위탁 기준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업체별로 들쑥날쑥한 채권 추심 위탁 기간을 LG U+는 3개월, SKT는 6에서 9개월, KT는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동일하게 적용하고 연체 금액 등을 고려해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나마 한 회사는 연체 금액에 따라 집권 해지 및 추심업체 위탁 시점을 달리하는데 다른 두 업체는 최소한 이런 기준도 마련해 있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20세 미만 등 1인당 평균 연체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체자가 신용불량자로 일괄적으로 전락되지 않게 정부의 관리 대책도 필요하겠다. 또한 통신사들의 장기 연체금에 대한 과감한 탕감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SKT는 유일하게 2017년 1월 8년 이상 된 연체자 182만 명에 대해서 2,700억 원 탕감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 회사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연체금액 탕감이 그러나 건전한 이용자에게 전가되지 않게 관리 감독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원이 발간한 북한 이해라는 그런 자료 2017년, 2018년을 비교해 보면 2017년 북한 이해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간한 북한 이해 내용이 많이 상이합니다. 첫 번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도발 사례가 삭제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전에 있었던 3대 세습 문제도 삭제됐습니다. 북한 체제의 핵심적 문제였던 3대 세습 문제가 사라졌다 하는 것이고, 북한 내부의 인권 탄압 사례도 삭제됐습니다. 통제 산하의 북한 생활상, 북한의 인권 침해 사항도 다 함께 삭제됐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부정적 사실을 최소화하면서 여가생활, 문화생활 등만 부각하면서 정상적인 정치 체제로 인식되게끔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숨기면서 비굴한 자세로 대화만 얻어내려고 역사 선보기를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은천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과 장관 또는 청와대의 권한을 위임을 국민이 한 것은 그 책임이 막중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이 지방선거 때문에 무책임의 극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급이 16명이나 사퇴했습니다. 지방선거인데 지금 일자리가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를 통과하는 부위원장이 단 일자리 로드맵 보고서 한 장 남겨놓고 또 선거를 위해 사퇴했습니다.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미투 운동이라는 사회혁명의 와중에도 절규하는 피해자들의 호소를 강 건너 불금하듯 외면하고 또 자신의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 더욱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청와대 농업비서관, 심지어 선임 행정관까지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지금 농업 분야, 물론 제가 농식품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싶은데 3개월 전에 장관이 2018년은
농업 대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농식품 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농가 소득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보통 정부가 새로 생기면 첫 1년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정책의 틀을 잡고 5년 동안 정책을 일관성에 이뤄나가는 초기 대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몇 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줄줄이 사퇴를 하고 특히 농업은 4차 산업혁명과 농식품을 접목하면 미래의 희망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정으로 미국 농산물 관세 철폐의 요구가 지금 농업계의 불안감을 날로 커져가고 있고 작년 대비 농업소득이 금년에 8.7%나 7%나 곤두박질을 해가지고 농가 교육 조건이 2.1%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또 40대 미만의 농가와 경영주 비율이 전체 1.1% 수준에 불과하고 사상 최악의 가뭄이 예측되어서 시급한 선제적 대책 마련이 힘써야 되는 이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데 과연 우리 이 먹거리를 또 식품까지 포함해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식품부 장관 그리고 행정관 또 비서관이 이렇게 줄줄이 사퇴해서 농업을 버려도 되는 것인지 정말 대통령께 묻고 싶고 진정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이동석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태권도 시범단의 북한 공연 분단의 벽을 깰 참 좋은 기회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저도 어제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모두가 성공리 잘 마무리됐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이번 올림픽에는 북한의 대표단이 참석해서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평창 올림픽이 이제 잘 끝났으니 이제는 태권도를 통해서 남북 체육교류가 이어져야 될 차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남과 북의 태권도는 지난 50여 년간 용어는 물론 보호장비, 품새, 기술 형태, 경기 규칙까지 많은 점에서 이주라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 태권도 시범단의 북한 공연이 이주라의 길을 걸어온 남북 태권도의 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북한 공연은 민족 화해와 화합에 큰 파도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 문화 유산이고 무예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태권도를 시작으로 남북 간의 체육 교류는 물론 예술, 사회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남북이 공통의 정서를 갖게 된다면 통일의 조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태권도 시범단 북한 공연은 이처럼 중요하고도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례 교류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역량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잘 준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세정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강사오세정입니다. 오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신영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연구 목적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하는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말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오늘 9월 9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지식 창출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익 창출 위한 일반 공공기관과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서 인력 운영 및 예산 집행 등의 측면에서
다른 일반 기관과 동일한 기준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어서 안전대 연구 환경 조성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기관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법률이 개정된 만큼 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지침 개정 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실 연구 현장에서는 이처럼 연구 목적 기관으로 지정되었지만 공문법상에 있는 이상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는 하소연도 합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공문법에서 제외하는 것이었겠지만 어쨌든 연구 목적 기관으로 지정되는 차선의 방법을 택했으니 과개정 통보와 기재부는 추정기관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비정규직 할당 비율 등 다양한 현장의 운영을 청취해서 연구기관의 성격과 업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신명나고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신명 개정 및 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촉구드립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35번째 국정과제가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인 만큼 정부는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시행령 지침 개정을 통해서 문제 성부의 성공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KBS 양승동 인사청문회 관련입니다. 사실 오늘이 KBS 양승동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쳐야 되는 날입니다. 지난 5일날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상임위는 의사일정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의견 대립을 하면서 의사일정까지 합의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주어진 책무를 소홀히 할 때 국민들은 국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은 공공기관이 국회라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은 법적 절차를 지키고 국회의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KBS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그리고 엄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동참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종로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패럴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올림픽 전반에서 대한민국의 국위 선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준 대표 선수와 올림픽 사상 최고의 대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와 경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 올림픽이 평화를 가져오고 또 정말 남북관계에 어려웠던 걸음을 깨는 그런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해서 끝난 다음에 정말 그 국익에 더 도움이 되고 또 그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이고 또 그 축제의 여운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통상 저희가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거꾸로 기회이자 위기가 올 것 같은 불안감이 자꾸 들어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걸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축으로 해서 체제 보장과 제재를 해제하려는 다목적인 가운데 다목적을 가지고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남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비핵화를 벗어난 항구적인 평화 통일을 요구하고 미국은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지만 퍼스트 아메리카라는 아주 기둥을 세워놓고 정말 그동안 적자의 구조를 흑자로 바꾸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저께인가요? 무역에서도 손해를 보고 군대에서도 손해를 보고 3만 명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어떤 일이라는가를 지켜보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언론에서는 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그런 해석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한반도가 지금 남북관계에서 이제 리레이 회담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잘못하면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개연성마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올림픽을 이후로 연기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계획이 오늘 오후에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7일 방위비 분담 문제가 이 어수선한 틈에 소리 없이 지금 탐색전이 1차 있었습니다. 작년도 9,600억이었던 방위비가 금년도 사드 일개포대 유지비하고 또 전략무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배치하고 순환 배치하는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좀 드디어 1조 1,100억이 예상될 정도로 오를 공산이 큽니다. 이런 재반 문제들을 남북 회담을 축으로 해서 미국에서 추진하는 양상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문제는 한미 군사연합훈련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서 역대 최소 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대화 기회를 평화의 완성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아직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의 축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이 달가올 리가 없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그때 훈련 규모 축소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각지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항구적 평화를 위한 비핵화 외교전이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16일 미국 정상, 일본 정상과 공조를 약속하는 통화를 하였고 북한은 스웨덴에서 북미 회담을 그리고 오늘은 핀란드에서 남북한과 미국의 1.5틀의 반관 반민 대화가 열립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4월 남북 정상회담부터 5월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한미,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번 헛디디면 1000길 남떨어진 밑으로 떨어질 LA 정상회고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외교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의 하나인 한미연합훈련을 정말 약화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은 한미간 동맹관계를 북한과 전 세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실천 전략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무역과 연계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연합훈련 축소를 얘기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을 약화시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핵화 논의의 정점을 찍을 북미 정상회담까지 2달가량 남았습니다. 낱마처럼 얽힌 비핵화 해법을 논의하면 전 세계 주요국들은 저마다 자국의 이익을 관찰을 될 겁니다. 정글과도 같은 강대국 위기 현실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시도 눈을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혹여 중재외교 성과에 들뜨고 남북 정상회담에 취해 한미동맹 체제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히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상. 다음은 최도자 의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도자 의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즐겨 찾는 배달 음식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강화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1일 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컴퓨터 수리업체로 등록하거나 이미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고 배달앱이 식품위생관리를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배달앱 업체들은 일부 배달 전문 음식점에 열악한 시설과 위생 상태에 대해 단순 중개자나 광고자에 비해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배달앱 민족 그리고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들과 협의하여 음식점의 인허가, 위생정보와 영업신고 번호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배달앱 업체들은 식약처 정보들을 매칭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니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저의 문제 제기에 식약처가 발빠르게 대응했고 업체들이 적극 호응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한 소비자 위생안정 시스템은 앞으로 실시간으로 음식점 인허가 정보 그리고 위생정보를 반영하여 매일 배달앱으로 음식을 시키면서도 불안해했던 많은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것입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추구하는 생활정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뜻한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태경 최고. 예, 저도 두 가지만 갖다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외부 전문가들로 국회 미투 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회에 비록 익명 게시판이긴 하지만 제가 확인한 것만 한 4-5건 정도 미투 관련 제보가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국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안 그래도 불신받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말로만 with you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익명이기 때문에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부 전문가들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 비밀이 보장되고 신분 보장이 중요할 겁니다. 직원이라면. 그래서 비밀 보장과 신분 보장을 확실히 할 수 있게 해서 국회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명백히 보여줘야 될 겁니다. 말로만 미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권 연대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쐐기를 받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공천을 최종 결정하는 최고위원회 한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중도 포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후보는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습니다. 저희 당은 특히 모든 광역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당 후보는 절대 중도 포기하는 게 없을 겁니다. 완주를 하고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당 쪽에서 계속 연대설을 흘리고 있는데 이건 한국당의 착각입니다. 자기들이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낼 상황이 되니까 지금 거의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희 당도 성적이 좋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안 좋은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림픽 정신이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었듯이 우리 바른미래당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지 않을 사람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폭로한 이후에 미투 운동이 법조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교육계를 넘어서 정치계까지 우리 사회 전 영역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은 그동안 남성들의 부차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여성들이 오히려 즉 권력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드러내면서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투 운동을 불러온 권력형 성폭력은 그동안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서 밝히지 못했고 피해 사실을 밝혀도 조직 내에서 은폐되는 등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외면당해 왔습니다. 미투 운동은 남녀 간의 성대결이 아닙니다. 나의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인권 존중 운동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에게 성적인 행동을 해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존감을 땅에 떨어뜨리는 권력형 성범죄는 이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미투 운동을 통해서 피해를 드러내는 피해자들의 외침에 응답을 하고 변화를 해야 합니다. 권력형 성폭력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사회제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미투 운동을 응원하고 다양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 미투 고백 피해자를 응원하고 리드유 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후 미투 응원법, 일명 이윤택 처벌법, 이윤택 방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또한 미투 응원법 서명운동과 미투 지원단 결성 및 토론회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현주 의원 주최로 미투 운동의 사회적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 이어서 오늘은 바른미래당 미투 지원단 주최로 부패와의 또 다른 전쟁, 미투,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적 해결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앞으로도 바른미래당은 권력형 성폭력이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미투 운동을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